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화면을 크게 해서 하려고요. 이게 화면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화면이 너무 흑백이고 64년에 아마 런던에서 공연한 거예요. 참 속상하네요. 뭐를 보여드리고 싶었냐 하면요. 그러니까 존 바이스가 We Shall Overcome을 1964년에 BBC Television Theatre 런던 이렇게 돼 있거든요. 1965년이네요. 64년인 줄 알았는데 65년 6월 5일. 근데 이거를 목요일 날 손석희 앵커가 틀어주셨는데 제가 함께 보고 싶었던 거는 이때 아직 너무 젊고 예뻤던 이 조앤 바이스의 얼굴 표정,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얼굴 표정을 함께 보고 싶었는데 제 장비가 깨끗하지가 못하고 전화기도 이거 지금 5년째인가 6년째 쓰고 있거든요. 제대로 살려드리지를 못했네요. 아유, 아쉽습니다. 50년대를 메카세 열풍, 그 빨갱이 열풍의 블랙리스트에 이런 것들로 너무 고생을 하고 그렇게 지냈던 미국 젊은이들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보다 하고 있다가 63년에 암살당해버리는 꼴을 보고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베트남전에 참전해버리고 정말 암울한 시기가 드리웠죠. 그 모든 것들이 제 느낌이지만요. 이 우리 승리하리라 이 노래를 부르는 이 그때만 해도 참 여리고 그랬던 이 가수의 얼굴에 그대로 다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저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거를 아무튼 We Shall Overcome 노래만 나오면 저 표정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정말 아프고 슬퍼했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며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상태에서 근데도 손에 손을 잡고 승리하리라를 불렀던 그 표정이요. 그래서 저 노래를 틀어주던 손석희 앵커가 저 노래를 틀어주던 목요일 날이었어요. 날짜를 찾아보니까 8월 1일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1년 동안 멈춰져 있던 사드 배치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근데 이제 그 성주 주민분들께서 너무나 심하게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원불교 성지잖아요. 그리고 저도 갔었는데요. 그 반대 막 데모하고 그럴 때 갔었는데
봄이 되면 피는 흐트러지게 피는 그 벚꽃 길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사드가 배치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군부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만저만해서 너무 많이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비를 다 헬리콥터로 공수할 거라고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사드 배치를 다시 본격화한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트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베가 개기는 게, 저는 이제 이거 아베가 아무래도 트럼프한테 개기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나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나 죽고 나 죽자 이런 멘탈로 계속 개기는 것 같아서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방송을 뭐 언제 해드렸는지 3주 전에였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드를 놓는구나 그러면 다시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맞는 것 같다 뭐 그러고 이제 화이트 리스트 그 백색 국가라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를 좀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예상대로 계속 개기기로 했어. 나 이제 개기다 죽을 거야. 아베가 이런 입장을 취한 거잖아요. 웃겨갖고. 아휴. 그래도 60년대 저 때의 전 세계 젊은이들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얼마나 긍정과 낙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죠? 정말 신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통치자에게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아베가 계속 개기겠다는 건데 나 죽고 나 죽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 일반 국민들 일본의 일반 국민들의 뭐 그 일상생활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개기일 거야 이렇게 하게 되는 이 근거가 뭘까요? 아베가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뭐 무슨 뭐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개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선 순서대로요. 그럼 사드를 다시 배치하는 걸 재개하는 걸 보면서 아베가 계속 개기려고 하는 게 맞는 걸지도 모르겠다. 오래가는. 그러고 본격적으로 안티 트럼프 노선을 취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드의 그 파트가 두 개잖아요. 그 레이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뭐라 그러죠? 날아오는 미사일을 뭐 요격해가지고 격추하는 이 파트가 있는데 그 제가 듣기로 주워 들은 게 사드에서 그 격추하는 그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나요? 그것도 지대공 미사일? 아무튼 방어용이라고 격추하는 그쪽은 뭐 적중률이 1%도 안 된다는 어쩌나 아무튼 그쪽은 고물이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레이더죠. 엑스밴드 레이더. 그래서 엑스밴드 레이더가 그 일본에 아마 2개가 있나 그렇고 일본에 2개가 있는데 그거가 위치상으로 남한에 하나가 더 들어오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그 오바마 힐러리가 침 튀기면서 전 세계를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여기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 완성되는 그 레이더를 까는 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러면 지금 애초에 트럼프는 그 사드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렇게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엑스밴드 레이더를 왜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그 지금까지 뭐 그 레이더가 켜져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러니까 빼는 게 아니라 중국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철수시키는 게 아니라 왜 그거를 깔려고 할까? 보면은 이제 그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이거가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보 보호 협정 뭐 이게 없어도 트럼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사일의 향방, 그러니까 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까지를 커버하는 이런 쪽에서의 그 태평양을 향하는 미사일의 움직임, 동향 같은 것들만 추적할 수 있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어디죠? 저기 알래스카에 있는 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려낼 수 있으면 굳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한미일 군사동맹 이걸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트럼프가 즉흥적이고 매우 뭐 이렇게 갑툭튀로 튀어나오면서 지 멋대로 마음이 변덕을 부려서 그런가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7년 그 11월이 맞나요? 10월인지 11월인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으로 해서 우리나라 왔다가 중국 갔다가 그 다음에 베트남인가 어디로 갔다가 돌아갔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출발 전에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을 전사의 나라다. 그러니까는 군국주의 국가다라는 이런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픈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Japan is a warrior country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서 시진핑 보고 그러니까 지금 북미 문제, 남북미 문제를 푸는데 방해를 놓으면 조만간 일본 때문에 골치 아파질 거다 너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가 다가 아니라 일본을 가기 전에 하와이에 있는 그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뭐 부대 사령부인가 거기를 들렸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그 그러니까 진주만 공격을 잊지 말자는 얘기를 트럼프가 했다는 얘기가 종종 보도가 더 가끔가다 보도가 되는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거기 일본 도착하기 전에 하와이에 들려갖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요. 2016년 선거 전 때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남한의 군대가 뭐 그 남한의 주둔해 있는 그 미군을 갖고 그 돈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북한 김정은을 뭐 either a genius or a 뭐라 그랬더라? 뭐 미친 인간 either genius or crazy 그랬나 봅니다. 천재 아니면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햄버거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김정은을 그 하대한 게 아니라 워낙에 트럼프가 햄버거를 좋아한다고요. 아무하고나 격의 없이 먹는 음식이 햄버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지금 그런저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는 제가 이제 쓸데없이 길게 얘기하고 뭐 거창하게 뭐 국제정세가 어쩌니 이런 현학적이고 뭐 배운 사람인 척하는 그런 표현들을 전혀 쓰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돈 얘기를 해버린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북한을 놓고 요번 방송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방송에서 중국과 일본과 그러니까 군국주의 팽창주의에서 그리고 북한 내부의 그 안티 평화 세력 그러니까 호전적인 그 군부 세력과 그 다음에 뉴용호 외무상 이런 라인 이쪽 뒤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들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과 중국과 이런 전선으로 그 대결 구도가 그러니까는 이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전 세계 평화를 향한 한반도 안정화 이쪽에 대척점을 이루는 라인이 형성되는 게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아까 방송했던 그 다스베이다에서 그 화교들하고 같이
불매운동을 하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미국 교포들 이렇게 하고 나누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진핑이 일본 대비 불매운동을 할까요?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공산당이 정치 부문을 통제하는 국가죠.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광 오지 마라 이러면은 이제 관광 회사들이 못 움직이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확 싹 아무도 안 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아베 대항 불매운동을 과연 시진핑이 할까요? 글쎄요. 그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일본과 중국의 공통점이 제가 보기에는 국내 그 경제 상황이 불안하고 좋지 않다는 이런 매우 정말 치명적인 공통점이 함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불안할 때, 그러니까 독재 장기 집권을 지향하는 정권이 아주 통상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취하는 태도는 팽창주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을 찾아서 외부와의 강력한 그러니까 전쟁을 포함한 강력한 입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정권의 힘, 파워를 입증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켜서 지금 긴장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합리화시켜 들어가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시진핑은 그 홍콩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제가 오늘 계속 오늘 내용은 저의 이제 뭐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뭐 뇌피셜 추리소설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공동전선을 경제적으로도 심지어 공동전선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아베가 우리 한국의 반도체 이쪽을 방해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국제 분업이 거의 돼 있다시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처럼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 반도체를 이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전자장비 산업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일어나는 문제제기와 비판을 무릅쓰고도 지금 계속 개길 거야. 나 죽고 나 죽자로 나갈 거야. 나는 그냥 안티 트럼프 할래. 이렇게 그 미국의 중재, 한국하고 중재도 듣지 않고 이렇게 개기는 이거는 글쎄 이 전자장비 산업이라는 뭐 5G니 어쩌니 이런 것들을 놓고 그러니까 갈등 전선이 형성돼 있는 이쪽에서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쪽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암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 아베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갈등 전선과 전 세계를 지도를 놓고 중동에서의 갈등 전선 거기에서의 핵심 고리는 이란이죠. 물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갈등 상황도 있지만 그쪽보다 그러니까 더 핫 스팟으로 될 수 있는 게 이제 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란인데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로 거의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우디 내부에 그 글로벌 엘리트 네오콘들과 같이 움직이는 이쪽 라인을 다 청소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우디가 거의 매우 친트럼프, 100% 친트럼프 적이고, 그리고 무기도 락킷 마틴 같은 데서 무기도 엄청나게 많이 사갖고 자체 무기 시스템을 그 50개가 넘는 사우디의 이슬람교 국가들이 다 모여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그 시스템도 만들어 놨고 거기에 미군도 들어가 있고 아마 최근에 거기 미군 숫자를 늘리기도 했을걸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란이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 시켜놓고, 그리고 푸틴도 이제 옛날에 이란하고 같이 편 먹고, 터키 이란하고 적극적으로 편을 먹고, 미국의 오바마 힐러리한테 각을 세우던 이런 거에서 요즘 뭐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러면 그쪽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 또 하나 이제 화약고인 동북아, 북한을 포함해서 동북아시아를 놓고 보면은 군국주의를 취하고 그 팽창주의 군국주의로 그냥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가려고 하는 일본의 힘을 뺄 생각을 진작부터 했다는 그 일관성이 관찰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그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중국과의 어떤 그 긴장 상태를 북한과 함께, 남북한과 함께 가라앉히면서 중국을 약화시키는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다는, 계속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에게,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런 카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요, 북한이 정말 트럼프가 바라는 것처럼 종전협정뿐만 아니라 그 수교가 돼서 북한의 뭐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산품, 뭐 천연자원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될 때 관세도 아예 하나도 안 물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뭐 일본이 아무리 개긴다 하더라도 자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그 군비 시설들과 레이더들과 이런 것들을 다 나가라고, 그렇게까지는 못 깨기니까요. 그렇게 해서 레이더망을 구축을 해 놓으면, 그게 그 트럼프는 별로 뭐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2016년 그 난리칠 때, 그 오바마가 밀어붙일 때 아베가 트럼프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 단위로 끊어가는 걸로 협약을 맺은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 이런 협약은 뭐 5년 단위로 맺는다 그랬나?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그럼 이거를 뭐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한미일 군사동맹을 포기를, 그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푸틴이 거의 무력화는 아니죠. 아무튼 이 상황이 다 안정되고 전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까지 나는 적극적으로 어느 곳에도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입장이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면은 이제 중국을 누르면서 동시에 일본도 눌러야 되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푸틴은 뭐 거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만큼 똑똑하고, 뭐 이재명 지사님도 지금 또 막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막 목구멍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은 이재명 지사님이 대통령은 아니시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탁월한, 그러니까 푸틴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푸틴을 보고 정말 똑똑한 리더구나 깜짝 놀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도 엄청 똑똑하더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났죠. 근데 그게 페인트 모션, 가짜 위장 전술이었던 것 같다는 얘기죠. 고구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 통치 권력을 뭐 이해창까지 포함하는 진짜 그 홍석현 막 이런 악마우리 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직을 이게 안정적으로 당선이 되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2018년 작년에 노회찬 의원님이 의문사 당하시고, 그러고 이해찬이
그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한 3달, 4달 정도 동안 그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던, 청와대가 해킹까지 당했던 그 상황을 정리해 내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보통 분이 아니다 라고 정말 놀라면서 이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북한이 평화의 주춧돌을 놓아주면서 평화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건 내용적으로 친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감언이설을 하는 이중적인, 뭐 절대로 평화를 사랑하지 않고 매우 그러니까 팽창주의적인 뭐 군사 행동에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없지만 그 주변의 약소 민족들을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패턴을 계속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죽 미사일 군비 팽창을 하고 미사일 시험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그 미사일 제한 협정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이걸 그냥 깨버렸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단독으로 만난 게 최소한으로 잡아서 3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노이에서 2시간 정도 만났고, 그다음에 요번에 비무장 우리나라에서 그 저기 판문점에서 또 총 53분인가 아무튼 1시간쯤 만났고요. 뭐 통역을 시간이 김정은 위원장이 영어를 굉장히 많이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알아듣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그것만 통역을 막 했을 테니까요.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2번째 날 단독 회담을 1시간 반 이상 둘이서 하고 난 다음에 확대 회담에서 판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악수를 하는 장면을 아마 사라 샌더스가 찍었을 텐데요. 그 백악관 대변인이요. 그래서 공개를 했죠. 그때 트럼프는 등이 보였고 김정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사진에서. 근데 회담이 깨졌는데 세상에 너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셨나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방송에서 봤는지 미국 방송에서 봤는지 헷갈려갖고, 아무튼 너무너무 환하게 웃으면은 애기 같아지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회담이 깨진 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폼페오를 옆에 세워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만저만해서 회담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한 얘기가 있죠. 북한 내부 We know every single inch of it. it가 the country, 북한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매 인치, 1인치가 2.54cm인가요? 매 인치를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뭐 동창리, 뭐 영변, 뭐 어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 지형도가 아니라 그 맵을 1인치별로 가지고 있다. 뭐 어느 정도 과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과장을,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엄청 심하게 과장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님이 확인을 하셨거든요. 북한 내부의 핵시설 같은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미국하고 한국이 전부 다 완벽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이것을 북한도 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그때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이 정치 리더 둘이서 단독으로 3시간 동안 3월달과 6월달에 나눈 얘기는 뭐고, 그 나눈 얘기와 이 두 리더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과 정말 합치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리용호가 혼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고, 뭐 정치 세력 플러스 분명히 군부가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의 불합치점, 그 디스코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 더 전개된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현재 아베가 뭐 시진핑은 그렇다 치고 아베가 믿고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 북한이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이 어깃장을 놓고 어그로를 끌고 그래가지고 남북미 평화 공조 시스템 이게 진도가 안 나가면 아베가 개기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분명히 북한 내의 안티 평화 세력, 그러니까 글로벌 네오콘 세력하고 같이 움직이죠. 얘네들이요. 그 글로벌 네오콘 세력들하고 공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계속 어깃장을 놓고 딴지를 걸고 장성택이 했던 것처럼 그딴 짓을 해줄 거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개겨도 괜찮을 거야. 그러고 올림픽에서 저기 방사능 음식 이런 거 먹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 전쟁 수행 국가도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팽창주의고 전쟁 국가로 같이 공조하면서 트럼프한테 짜증나서 트럼프한테 대항하고 싶은 중국의 시진핑을 꼬실 거야. 우리는 얘기가 잘 되고 있어. 막 이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거 진짜 그야말로 이거는 뭐 웹툰으로 그려야 되는 건가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멍청한 아베가 고려하지 못하는 변수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장성택을 제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친위 쿠데타가 북한 안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평화 입장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세우기 위한 친위 쿠데타가 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그 친위 쿠데타가 필요한데 그거를 그러니까 미국이 협조한다면요. 그러니까 북한의 독재 정권 걔 누구죠? 볼튼이 맨날 부르짖는 뭐 레짐 체인지 이딴 소리, 개소리를 위해서 북한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평화를 앞당기고 평화 세력을, 그러면서 동북아의 질서를 전면적으로 바꿔버리고 일본을 무력화시키면서 동시에 중국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미국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공조하는 이런 쪽으로 막 바꿔버리겠다라고 마음을 예전역부터 먹고 있는 거라면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서지컬 어택이라고 부르나요? 그런 것들까지도 변수로 사용 가능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도 좀 해보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하냐? 우리의 대비. 자,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은 이제 쉽사리 아베 네가 바라는 대로 숙이고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것이 옳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드라이브를 걸어온 경제 전쟁, 말도 안 되는 경제 전쟁, 아무 이유가 없는 이것에 우리는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베가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것을 폐기시켜버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계속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문재인 정부와 전적으로 보조를 함께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특히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 뭐 거의 뭐 뉴라이트 뭐 신친일파 뭐 그딴 식으로 뭐 실방을 하면 돈을 얼마나 그 옛날에 유재일 씨가 그 보수 채널들은 실방하고 그러면은 몇백만 원씩 슈퍼챗이 꽂힌다고 그거 되게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또 4월 달인 거 언제 내가 만약에 보수 쪽에 가가지고 민주당 내부에 그 적폐 세력 이런 것들을 까는 얘기를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후원 계좌로 돈이 얼마나 꽂히는지 슈퍼챗을 누가 얼마나 쏴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승만 국부론을 부르짖고 그거 일맥상통하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이완용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돈이 벌릴 거고 구독자 수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진보라는 이름을 입에 걸고 움직였던, 그리고 제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아무리 저도 운동권 출신들 정치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막 맨날 욕만 하고 앉아 있지만 그래도 좀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은, 유재일은 정식으로 학생 운동이나 뭐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뭐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40대 뭐 이렇게 막 한테 막 자기가 뭘 어떻게 많이 했던 것처럼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운동권이었던 NLPD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뭐 공부를 좀 하고 그런 거죠. 아무튼 그 진보란,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뉴라이트 그 낙성대 연구소인가 거기하고 같이 뭐 토론도 하고 뭐 이런다는데,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제 변절을 하죠.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댓글 보니까 그 비추를 누르는 게 매우 좋다 이러면서 비추도 어마무시하게 달리고, 만약에 댓글이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85개 정도는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기조의 댓글이고. 와, 우리 국민들 진짜 똑똑합니다. 유재일 씨가 그렇게 자기 시청자들 똑똑하게 만들어 놓고, 에휴, 참 딱해서. 암튼 한쪽은 그러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준동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저한테까지 쫓아와가지고 아가리 닥치라 뭐 이거죠 완전히. 그 입 다물라 이런 그 극좌 쪽에서의 댓글도 맨날 달렸었는데, 이제는 번역기까지 써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와갖고 입 다물라고, 방송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 이쪽은 뭐죠? 반미 미제 물러가라 뭐 양키고홈, 반미를 하게 언론 플레이를 너무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성 동향까지를 다 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정말 그 열심히 들으시는 이런 게 좀 나름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추리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냥 살짝 그 편안한 분위기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뭐 북한 안에 뭐 전략 무기까지는 몰라도 그 뭐 미군이 뭐 한 몇백 명 평화 유지 차원에서 북한까지 주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드린, 이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그 저희 뇌피셜 속에서요. 그죠? 그리고 뭐 미군 철수 뭐 이거는 그러니까 내부 정치용입니다. 주한미군의 뭐 주둔비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항상 그 경찰국가 모든 나라의 경찰국가, 왜 미국이 미국 달러를 쓰면서 남의 나라를 책임져 주냐 이런 부분들, 그런 그 미국 내에서의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관계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유사시에 지켜줄 수 있는데 일본은 미국을 지켜줄 수 없지 않냐, 불공평하다. 이거의 또 깊은 뜻은 뭐 그 동맹, 무슨 군사 동맹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동적으로 트럼프한테 그 뭐 열이
받았다. 이거보다는 트럼프가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전 세계 평화 구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가장 적극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가 문재인 대통령님이죠, 지금. 그리고 또 적극적인 파트너가 북한의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맘대로 못하고 있지만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그 일본이 낄 자리가 없구나. 일본이 군국주의적으로 사바사바 하면서 미국에 붙을 자리가 없구나라는 거를 점점 갈수록 더 느끼면서 나는 계속 개길 거야. 안티 트럼프 할래. 그리고 오바마 힐러리야 돌아와줘. 컴백 컴백 이러고 있는 그런 것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를 확실하게 공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뭐 뭉개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뭐 서지컬 뭐 어택이라든지 이런 변수들도 고려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한번 함께 해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거는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갔네요. 잠깐만. 근데 지금 이 와중에 항상 그 국내에서 사바사바 조물조물 나쁜 짓 하는 그 정치 몰입애들은 이렇게 시끄러울 때 지들이 하고 싶은 거 조용히 하잖아요. 여기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 그 정개특위를 맡아가지고 뭐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정개특위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이런 것들을 한다고 치면 국회의원 수는 늘릴 것 같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 그 법안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동포 여러분. 그러면 미국보다 지금 미국 대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너무 많은 건데 프랑스 같은 꼬라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절대로 과반 이상을 차지할 생각이 없고, 왜냐하면 그럼 지네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못된 짓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을 것 같고, 우리의 양정철 씨는 지금 뭔 짓을 뭐 하고 계시는지 깝깝. 어쨌든 그랬고, 민주당, 자한당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정의당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공화당, 뭐 신공화당인가요? 아무튼 공화당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그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게 뉴스공장에서 들었는데, 뭐 김무성, 그다음에 그 누구죠? 유승민인가? 유승민 맞죠? 가수 아니고요. 김무성, 유승민, 그다음에 또 뭐 안철수, 간철수, 그다음에 원희룡, 남경필, 뭐 이렇게 모여갖고 신당 얘기 나온다면서요. 이거 박지원이 큐 줬을 것 같습니다. 니네 그렇게 해 이러면서. 그러고 그 원희룡이 그 중앙 무대로 올라와가지고 남경필하고 손잡아주기를 이제 그 토착 외구들 중에 특히 조선일보에서 나라가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바라왔죠. 그러면서 그 원희룡이 그 문제 못 풀었을 때요. 그 영리병원 문제 못 풀었을 때 그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중앙 무대에 어떻게 올라오나 막 이렇게 준열하게 야단을 치시는 댓글도 보고 내가 진짜 웃겨갖고. 아무튼 신당 생기고 박지원이 이제 민평당 지금 그러니까 정동영 팽시키고, 그러고 바미당에서 이렇게 해갖고 박지원당 차리고, 그러면 당이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국민들은요,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야죠. 뭐 명수가 몇 명이 되든 일단 무조건 뭐 이렇게 아무리 쓰레기가 섞여 있어도 일단 민주당을 찍고, 그 다음에는요 무조건 지지정당을 민주당을 찍는 거죠. 비례대표 꿈꾸면서 한 국회의원 3명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뭐 2명, 3명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과반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저렇게 얽혀가지고 좀 딴지 걸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뭐 전해철, 김진표 같은 이런 애들 계속 그 토착 외고 그 이런 기득권에 붙어가지고 계속 짬짬이로 같이 어떻게 할 수 있게 요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거는 비례대표를 정의당에도 주지 말고
비례대표까지 몽땅 다 우리가 민주당을 찍으면 됩니다. 그죠? 이런 얘기 잠깐 말씀드렸고요. 국내 여행 갑시다. 내수를 키워야죠. 지금 경제가, 나라 경제가 수출 부문에서 속을 새겨가지고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니까 여행을 국내로 갑시다. 근데 제발 그 관광지, 그 숙박업, 요식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께서 그 요금 인하를 해주시면 비행기 타고 외국 안 가고 우리 국민들이 그 애국하고 나라를 함께 지키고 건지는 입장에서 국내 여행을 더 편하게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숙박업소, 요식업소 사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는 소설이었나요? 금방 또 뵙겠습니다. 바이.